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상당한 피로감도 쌓이고 있죠. 현재 러시아 상황 그리고 이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 경제 상황을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W 주제는 러시아, 다 너 때문이야?입니다. Change home. Priorité absolue à la santé.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지난 2022년 2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죠. 여러 가지 변화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개인적인 가족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일단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전과 후로 나뉜 것 같고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 지금 더 이상 절대 말도 섞이지도 않고 또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와 같이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수님을 대할 때 거기에도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많이 느껴지세요? 한국 사람한테는 저에게 향한 태도가 바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 처음에 이 전쟁이 불발했을 때 저에게 향한 역설들이 있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욕설들? 네. 그러니까 악플도 좀 이렇게 달렸고 또 개인 SNS를 통해 D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날리는 안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잠잠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고 국적도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양쪽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는 조금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말들, 좋은 태도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걱정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주변에 원래 이제 같이 알고 있던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계신 분들 이런 개인적인 관계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서의 갈등을 얘기하시나요? 다 포함해서요. 러시아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문학 번역이라든가 등등등 학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굉장히 많았는데 해외, 특히 한국은 비우호적인 국가의 분류를 받기 때문에 한국이랑 어떤 교류든 간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대학교들이. 제가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불이라고 얘기를 해야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확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 이제 러시아 쪽을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후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근데 제 전공 분야가 그러니까 20세기의 세계 대전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20세기에 있었던 전쟁과 연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및 소련을 보는 시각하고 세계가 러시아 및 소련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러시아가 역사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20세기에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었던 파시즘을 무너뜨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러시아다. 인류의 공헌을 했던 나라가 러시아다. 그래서 따라서 인류의 평화를 지킨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네. 네, 그 러시아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또 두고 볼 문제겠지만 이제 어디 가서 평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진 가장 큰 소프트 파워가 이 전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설령 이 전쟁에서 이겨서 러시아가 많은 이득을 취하더라도 자부심을 이제는 러시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큰 걸 상실한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현재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교수님?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공격, 반격 계속 왔다 하는데 소모전 양상으로 서로 그냥 왔다가 그렇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제일 큰 뉴스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F-16 네네. 호 이제 추격기를 받고 네네. 과연 전쟁 진행에 있어서 변수가 될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사실은 군사적인 뉴스보다 사회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제적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유증도 보이고 있고 러시아 사회 내부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네.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가죠. 그 일단 교수님 그 수치를 보면 예. 2022년, 2023년, 지금 24년 쭉 흘러왔는데 일단 작년 GDP 봤어요. 러시아의 GDP 3.6%. 예.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예. 예. 보통 경제 제재가 이렇게 가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수치를 보니까 의외인데 이런 반응이 예, 좀 예. 나오고 있어요. 이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2022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아주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3개월,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네. 했었는데 사실은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가 선택의 그 끈질긴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 뭐랄까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지금 버텨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지금 러시아 국가 예산의 30%가 전쟁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30%. 예, 그래서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고요. 또한 그 수십만 명의 그 러시아 젊은이들을 지금 그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는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네. 월급 이런 네. 것이 러시아 평균적인 젊은이가 벌 수 있는 연봉의 3배, 4배,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군수 산업이 아주 쌩쌩 돌아가면서 이 공장에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GDP는 어쨌든 숫자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가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분인데 네, 네. 이분이 상당히 수완가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헝클어진 경제를 지금까지 잘 보듬으면서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고 이것이 그 전시의 특수를 누리면서 그 호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네. 그 안에서 골마가는 부분이 있다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나왔을 때는 이제 경제 시세가 들어오니까 유명한 브랜드들, 이를테면 옷 브랜드 짜땡, 아니면 이제 햄버거 브랜드 네. 맥땡, 네.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놔 지금 다시 문을 열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 근데 똑같은 디자인, 그 자리에. 예, 네. 그 자리에. 네. 근데 형,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 경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게 잘 사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전형적인 러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데
전쟁 전보다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계속 저에게 항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지금 거의 이제 70대로 넘어가는 나이신데 약국에서 엄마가 원래 먹는 약이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예상치 않은 건데 러시아에서 약국에서 파는 약국의 거의 60%가 해외산이었다는 게 갑자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러시아에 그 대체로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먹는데 효과가 안 나고 계속 맨날 아프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가면 1,000루블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량은 지금 절대 못 사고 계속 저에게 뭐 베리류가 얼마나 뭐 채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계속 그런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아예 고기가 너무 비싸서 거의 1년에 뭐 생일 파티가 아니면 뭐 새 명절 때만 그 정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잘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둘 다 그냥 연금 수령자고 거의 엄마의 연금은 이제 관리비로 나오고 아파트의 관리비로 전부 다 나가고 아빠의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전쟁 이후에는 제가 그래도 돈을 보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에서 돈 송금이 다 금지되어 있기 지금 다 때문에 아꼈죠. 예, 그래서 못 보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GDP 수치 이런 걸로 듣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GDP는 뭐 군수 사업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다 숫자에 잡혀서 이제 GDP가 잘 보이긴 한데 원래는 러시아 모든 뭐 현대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그렇죠. 네. 뭐 거의 모든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철수했고 90% 이상의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러시아 인터넷을 보면 처음에 중국 자동차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 혹독한 러시아 겨울을 못 견디고 막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창문이 안 열리거나 뭐 등등등 굉장히 이제 많은 비웃음을 받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거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딱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뭐 메뉴가 100개였던 게 지금 70대로 줄어들거나 그런 게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조업 자체가 러시아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만들고 원래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국산을 써왔기 때문인지 좀 분야별로 좀 이유가 다르겠지만 러시아가 유럽이랑 엄청나게 그 교류를 많이 했는데 수입이 잘 돼서 러시아 안에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입 물류 루트라든가 이 체인이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요. 근데 이런 들어가는 길이 길어지기도 하고 뭐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제작하는 게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원래 러시아가 우리가 그 러시아를 강대국이라는 게 보통 생각이신 것 같은데 러시아가 기술로 따졌으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2022년에 러시아가 자기 비행기를 원래 만드는 나라가 맞아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30년 동안 러시아가 자기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수호의 슈퍼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탈리아산이 70% 넘어요. 그래요? 네. 푸틴이 우리는 이제 2030년까지 러시아가 러시아산 비행기를 100대 만들겠다. 그러면 2024년 10개, 2025년 20개 막 그렇게 아주 자세한 플랜을 놓았는데 러시아산 비행기가 몇 대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게 러시아 영대? 영대. 비행기 한 모델도 대도 못 유명했는데. 만들었어요 아직은. 뉴스에서 보면 우리가 뭐 수입 대체라는 키워드가 됐는데 수입 대체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사왔던 부품들, 뭐 독일에서 사왔던 부품들, 일본에서 사왔던 부품들은 우리가 대체했다.
근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수호의 쑥표젯이 그 이륙하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항공산업인데 해외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근데 제 궁금한 거는요. 이럴 땐 중국이 좀 뭔가 안 해줘요? 특히 항공사 사업에 있어서. 중국은 되게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하고 있는 게 완제품을 팔아요, 러시아로. 채소도, 그러니까 음식도, 채소도, 과일도, 자동차도, 뭐 무슨 기계도 다 팔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게 오일과 가스를 많이 팔고 있고 중국은 그 대가로 이제 많이 하는데 싸게 원유를. 중국은 기술을 안 팔고 있어요. 완제품만 팔고 있고 기술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푸틴은 중국에 이제 간지 몇 번이에요. 직접 시진핑 찾아가서 3번이나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에게 중국 사업이 러시아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네. 기술을 제공하라. 같이 하라 했는데 중국은 모조리 다 거절했어요. 네,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완제품을 하면 우리가 아주 기꺼이 반갑게 팔겠지만 기술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선을 그어버렸어요. 만약에 기술이었다면 그거를 딱 가지고 자기 나라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기술 자체가 그 베이스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전쟁 이후에 그럴 작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이민 갔어요. 대부분 다. 뭐 이민 간 사람들의 수치를 우리가 당연히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확실하게 이제 그 러시아 국적을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그 각각 나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네. 그것만 100만 명 넘어요. 100만 명. 거의 대부분 IT 전문가나 아니면 중상층, 뭐 고연봉, 고교육, 뭐 고경력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갔기 유출되고 때문에 있군요. 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국립은행에서 나비울리나 말하는 게 지금 러시아 인력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다 군사 사업으로 갔고 민간 사업에서 일할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네. 네.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란과 고랑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높은 데는 너무너무 높고 낮은 데는 아주 더 낮고 해가지고 네네.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허술한가 싶은 것이 이게 너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격차가 크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삐걱거리게 마련이거든요. 전쟁에서 오는 그 삶의 피폐함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게 방어 전쟁이면 러시아인들이 정말로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버틸 겁니다. 물론 러시아 사람들은 그 나토나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수세적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은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침공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침공 전쟁에서 오는 하중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 불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전쟁을 할 때는 정말로 도저히 어떤 못 버티겠다 싶은 상황도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버티거든요. 내부적으로 결속을 잘하게 예, 되니까. 뭐 제2차 세계대전이 네네. 그랬겠는데 그렇죠. 네. 이 전쟁이 결국은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그것도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네요. 거기서 네. 이렇게 오는 스트레스나 하중이 어느 순간에 임계치에 달하면 그 전쟁 특수에 따른 호황이란 것이 네네. 급전직할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임계점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예, 예.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좀 더 2014년에 예. 그 크림반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막 받을 때도 예. 러시아 전문가분들이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버티는 건 잘한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도록 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그 전에 10년 전부터 사실은 참아왔잖아요. 버티고. 예.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14년부터 벌써 10년이 지나시네. 10년간 참아왔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러시아 사람들은 3가지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다 겪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드카?
아니 고등가 아니고 예, 감자. 감자. 그다음에 오. 빵. 예. 그리고 겨울에 뜨거운 물 나오면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감자, 빵, 뜨거운 물. 네, 뜨거운 물.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거의 전 세계에서 1위에 달릴 만큼의 굉장히 잘하는데 2022년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일화처럼 생긴 게 여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막상 제재가 강하다 보니까 느낀 게 러시아에서 그 우리가 티백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 티백. 마실 때 네네네. 티백. 티백을 러시아에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부 다 100%의 수입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티백을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굴고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에서 그 못 만드는 그거예요. 몰라요. 티백으로는 내고에서 받아서 거기다가 녹차를 넣고. 아니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티백을 못 만든다. 예, 예. 그러니까 재밌네요. 웃기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구정원 기자님, 사실은 이제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건 천연 자원이고 석유, 뭐 천연가스 등등 여러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못한다 그랬는데 아름아름 다 하는 거 보면 이게 못하는 거 맞나 싶기도 하다가 근데 사실 그게 석유나 에너지 수출을 전체를 다 100에서 빵으로 만들진 못하지만 10만, 20만 깎여도 굉장히 이제 큰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 일단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그 덤핑 수출이라서 네.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한 3분의 1 그렇죠. 정도 깎아주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원망스러울 것 같긴 해요. 러시아 인도도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리고 네. 인도랑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도랑 서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삼각관계가 이게 참 묘한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인도에 팔죠. 그럼 인도는 돈을 줘야죠. 네. 근데 거기서 러시아로 달러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구도예요. 그러면은 인도의 루피를 받아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네. 국제 경제에서 쓸 쓸데가 수가 많지 않기 쓸데가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남 좋은 일 하는 이런 거 같고 자기네 화폐를 무시당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왈가왈부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자는 중국이 되는 이상한 거에서 그렇게 근데 이제 되는구나. 제가 네. 이 러시아의 무역 흑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러시아 중앙은행 최근 자료인데 올해 5월 달 가장 최근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월간 무역 흑자가 한 126억 달러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여서 원래가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추이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적자였던 때가 언제냐면 소련 무너지고 나서 경제 제일 어려웠던 1998년 초 그때가 마지막으로 적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나라도 놀랍다 그랬는데 서방 제재가 심해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흑자 규모가 컸던 때가 역설적으로 언제였냐면은 2022년 3월입니다. 그 침공한 다음 달에 그때 이제 에너지 값이 올라갔던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정제유를 일부는 수입을 하거든요. 그 나라 원유가 그렇게 많아도 네. 이거를 수입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정유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에너지 수출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 교수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이긴 한데 이제 그 유럽의 그러니까 러시아 뭐 천연가스 이쪽 의존도를 봤더니 유럽이 그동안 의존하고 있던 게 천연가스가 38%, 예. 원유는 25%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 이후에 유럽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요? 이 유럽과 러시아의 어떤 그 수출 수입 관계가? 특히 독일이 한때 그 호황을 누리고 잘 나갔던 이유가 물론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기도 하겠지만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가 그쵸? 네. 워낙에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 상당히 거기서 오는 그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이게 끊겼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 전쟁으로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속 그 뭐랄까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으로도. 예, 예. 그래서 이 그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 나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주도하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경로가 선박과 그렇죠,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 네.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미국으로부터 또 천연 액화가스를 사오는데 이게 훨씬 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유럽 경제에 부하가 부담이 가지고 있고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나라는 역시 미국인 상황인 것이죠. 예. 그 빈틈을 이제 미국이 메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러시아도 물론 그 전쟁에서 일정 정도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데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국가.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알파 기자님, 2000년도에 보면 이제 미국보다 유럽 경제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대비 한 70%로 쪼그라들었다. 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는요, 경제 규모는 이제 25조 원 아니고 25조 달러예요. 달러. 네. 네. 근데 이제 유럽 전체 이 연합의 이제 경제 규모를 보시면 16조 달러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한 65% 정도인데요. 여기 지금 신기한 거 뭐냐면 예전에 95년만 해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연합에다가 나라들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2000년 때쯤. 네. 근데 다시 이제 영국도 빠졌고요. 중간에. 그리고 네. 미국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더 이제 놀란 거 뭐냐면 미국이 예를 들면 갑자기 분단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강력한 나라는 아마 캘리포니아가 될 건데요. 캘리포니아 이제 경제 규모는 3.5조예요. 3.5조 예, 달러예요. 달러. 근데 지금 유럽연합에서 제일 경제가 빵빵한 나라는 이제 독일인데 그건 4조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제외하면 얼마 전에 탈퇴했던 영국까지는 캘리포니아는 툭툭툭 다 1등이에요. 캘리포니아 주가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예.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또 1인당 GDP로도 보시면 웬만한 그 미국 주에 있는 1인당 GDP는 유럽보다 다 세요. 유럽의 그 평균 1인당 GDP보다. 네. 이거 뭐냐면 미국의 경제는 진짜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거고 유럽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같이 나눠서 먹는 거 아니고 미국이 더 많이 먹은 거네? 라는 내피셜이 나와요. 지금 진짜 저도 말씀 듣고 보니 이제 메르켈 시절에 이 독일의 그 막강한 위상 그거하고 네. 지금하고 참 일단 뉴스 빈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너무 차이가 달라요. 네. 많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독일의 경제가 작년에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제일 좀 약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도 뭐 성장률 1% 못 미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이 성장률이 고속 성장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독일이 지금 굉장히 좀 평균 이하다, 이하가 될 거다라고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뭐 농민들 막 시위하고 그랬었어요. 디젤 보조금 이제 뭐 삭감하지 마라. 정부가 이제 그런 계획 내놨더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은 철회했죠. 그 계획을. 이제 그런데 또 예산 문제도 불거졌고 이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독일 그 연방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이제 그때 이슈가 된 게 코로나19 대응에 쓰기로 한 예산 상당 규모로 이거를 이제 기후 대응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 쓰기로 한 거.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한 건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숄츠 연정이 그 3인 녹색 자민 서로 색깔이 다른 이 삼색 연정이잖아요. 그 연정은 어쨌든 타격을 크게 입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족분을 그래서 어떻게 메울 거냐. 지금 그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가 그 자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재정 확대 못하고 네. 허리띠 졸라매야 될 거고 그러면은 더더욱 더 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연정안에서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숄츠 총리가 딱 하나로 끌고 가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예, 건가요? 그런 것 같고
근데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또 외국 언론 보면서 놀랐던 게 독일은 엔지니어링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엔지니어 숫자가 정말 모자란다. 몇 명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몇천 명 단위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임금이 더 높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지적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숙련 기술 인력 부족.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자들을 받자. 특히 이제 유럽연합 내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자국 내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네. 더 혁신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된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수출이죠. 결국은 그 수출 지향 구조인데 이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쪽 수요가 제한적인 거 이런 영향 때문에 예전에는 독일 경제가 뭐 유럽 경제 뭐 기관차 동력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동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탈리아,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경제적인 부담이 예. 네, 더 생긴 건 확실해 보이고요. 예. 네. 좀 최근에 그 외신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그 영국.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맞아요. 결국은 이주민 문제가 결국 영국 하층민의 어떤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큰 네. 그 사단이 일어났고 영국에선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건에서 촉발된 극우 폭력 시위가 주말 사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어린이 3명이 사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이 무슬림 난민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SNS에서 퍼지면서 폭력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폭행해 최소 경찰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I utterly condemn the far-right thuggery we've seen this weekend. Those that have participated in this violenc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쌓여있던 영국의 어떤 그 하층민들의 네네. 불만이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치안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대규모 폭동이 진행되었었고 네네. 이게 뭐 세상에 알려졌었는데 영국이 이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국 유학생인데 네. 예, 그 2000년대 초까지 영국에서 지냈었는데요. 그때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과 영국의 예, 어떤 영국. 기차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영국은 이제 전혀 아닌 것이고, 하지만 그 영국보다는 사정이 나은 나라들이 그나마 그 대륙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일 텐데 네.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뿐이지 영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 0.1% 뭐 이럴 때 이 나라들이 낮다고는 하지만 1% 안팎이어 가지고요.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서유럽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네.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않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네. 거기도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돈을 풀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럽의 어떤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이라든지 인도, 중국에 비해서 이 격차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G7이라고 해서 네. 딱 우리 G7이라고 하면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G7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효용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무게감이 떨어졌죠, 확실히. 그래서 네. 미국을 따르는 네.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국가를 자기들이 묶어서 G7을 해왔는데 이 효용 가치가 앞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럽의 어떤 경제 상황,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알파 기자님, 이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납니까? 저는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중동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왜냐하면 뭐, 저는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푸틴이 이 전쟁을 전쟁 없이 마무리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인터뷰 때는 푸틴이 전쟁 정도 아니고 아마도 뭐 돈바스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통해서 제약의 시나리오는 그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지재 능력이 빵점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모르는 동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저는 정확한 정보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전문가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알파고가 자학할 필요가 없는 게 네. CIA도 아니고. 예, 러시아 네. 전문가라고 그 명함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약간 좀 희망적 사고이기도 했지만 예, 푸틴 또 대통령이 전문가신 그런 극단적인 맞아요. 수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했죠. 예, 다 바보 돼 버렸죠. 다 바보. 근데 죄송해요. 네. 저는 이제 100점 100승의 장군 되고 싶었는데 지금 100점 99승 됐어요. 1점이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리아 교수님한테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대선만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지나친 주책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하게 미국의 대선이 아주 확실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목격했던 그 프리고진 반란과 같은 그런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러시아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무너지는 금이 막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푸틴이 뭔가에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이게 그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도 네. 어떤 시점에서는 영토 회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평화 협상을 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번복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 안에 있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좋은 시나리오가 네. 우크라이나 정확히 말하면 그 젤렌스키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판사판으로 사고를 크게 쳐서 네. 그러니까 미국 사실은 그 지금 네타냐후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계속 돌발 행동을 하면서 전쟁을 키우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통제하는 선을 넘어서서 러시아를 자극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해결의 어떤 뭐랄까 수준을 모색을 할 텐데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러시아 생각을 본토를 그럴 수가 공격한다던가 있겠죠. 예. 미국이 주는 무기로. 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진격한 뒤 엿새째 지상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규모 공격입니다. 결국은 전쟁의 어떤 향방을 우리가 조금 더 가늠하기 힘들게 만드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뉠 듯합니다. 전쟁 이후 유럽의 모습은 확실히 바뀌었고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격변이 예상됩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는 이제 확실한 변화에 들어선 듯합니다.